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오랜만에 헬릭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헬릭스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야, 역시나 이 좋은 목소리 헬 선생님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부담되기도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목소리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요즘에 목소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좀 하고 있는 게 있기는 해서 이게 좀 말투나 억양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뭐 원래도 이제 헬민석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듣죠. 언제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헬릭스님은 이야기의 제목을 붙이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제목이 될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비명입니다. 비명이요? 네.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원인 자체가 저번 2번의 시참 때문에 듣게 된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목소리가 어디 가서 티가 나거나 아니면 제 억양이나 말투가 되게 특이한가 봐요. 아주 일반적이진 않을 수도 있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2번 시참했던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혹시 헬릭스 씨 핸드폰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고. 야, 난데 하고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래 맞다. 술이나 한잔 하자. 하고 나가서 야, 너 무서운 얘기 뭐고 댕긴다면서. 그러더니 너 걔 알지? 네, 알죠. 걔 이야기야. 넌 모를걸? 한번 들어봐. 하고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헬릭스입니다. 언제나 시참할 때마다 긴장을 하고 있는 비방 전문 헬릭스입니다. 사전에 보통은 어느 정도의 내용 조율이라든지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은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냥 제목만 탁 타이틀만 던져주고 시참한다고만 얘기를 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고 듣죠. 우연찮게 네. 학교 선배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하게 돼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제 학교 동기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타이밍상 이제 저는 군대를 좀 일찍 갔고 그 친구는 군대를 좀 늦게 가서 그다지 잘 아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냥 인기 있고 요즘 친구들 말로 얘기하면 인싸 중에 인싸인 애들. 어딜 가나 잘 어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스타일 좋고 유머 감각 좋은 그런 친구였지만 커리큘럼이 좀 많이 다르고 저는 또 그런 친구들을 그때 당시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존재는 하지만 누군지 잘 모르는 제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학기 초 저는 이제 과대표를 했었어요. 1학년 때 과대표를 했었는데 동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가 인기가 좋아진 케이스였는데 제 이야기를 초창기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 전공이 병원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약회사나 뭐 보험회사 아니면은 뭐 화장품 회사 같은데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화학과 의학이 필요한 회사에 제법 졸업하고 나서 취업도 많이 했지만 학생 때 알바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까지 이제 돈에 쪼들리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워낙 외향적인 친구라서 1학년 때 제약회사 실험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이고 사교적이고 어디에서나 인기가 좋고 누구도 다 반기고 유머 감각도 좋고 인기도 많은데 다만 이 친구가 눈이 살짝 풀려 있어요. 풀려 있다라는 얘기가 약간의 멍 때리는 그런 중간중간 타이밍이 좀 있었던 친구인데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을 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그랬겠다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겠죠. 이때 얘기가 2000년도 초반 때 이야기입니다. 세기말 90년도가 끝나고 밀레니엄이 시작이 됐지만 20세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때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였는데 이제 학기 초와 다르게 이제 생활에 어느 정도 윤택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도 하지만 공부도 하고 다만 이제 당시로는 벌기 힘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학교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점점점 학교 생활이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 대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 없습니다. 카톡 없습니다. 공지사항 있으면 매직으로 전지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적어서 엘리베이터 앞이나 기둥 앞이나 학과 사무실에 붙여서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고요. 참고로 그때 당시에 디스라는 담배가 1,5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옛날 옛적이겠죠. 학교 생활도 뜸해지고 이제 학사에 점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결석도 생기고 술자리도 잘 없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좀 그랬습니다. 이제 잘하던 친구가 못하게 되면 학생회장이나 과대표나 아니면 이제 친한 선배들이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밥도 사주고 공부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힘든 거 있으면 얘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일종의 멘토링 같은 걸 하게 됐었거든요. 들어보니까 특별한 가정사가 있거나 가족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잠을 좀 잘 못 자고 만성 피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뭐 그 친구의 생활 패턴은 학생회장이든 뭐 주변에 이미 다 알려진 바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하지 않고 다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좀 줄이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서 판돈이 좀 들어가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흔하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학생회장이 제의를 합니다. 일을 좀 줄여라. 일을 좀 줄인 대신 우리가 등록금을 어느 정도 케어를 해주겠다. 근데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그래도 일하는 게 재밌고 학교 생활하는 것도 재밌는데 단순히 컨디션 부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뭐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 하고 이제 넘어갔죠. 그러더니 이제 학생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회장하고 자기 동기들하고 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저 눈깔이 좀 풀렸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전형적인 무관심의 패턴이야. 쟤네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돈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눈깔이 풀렸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봐봐 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제 눈이 풀렸다고 해서 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듯이 그리고 또 학생들이 뒤를 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에 대한 뒤를 캘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학교 생활이 또 수두룩빽빽하게 있고 자기 성적, 뭐 연애, 공부 이런 게 있으니까 굳이 크게 뭐 그렇지는 못했다고 해요.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과대표였고 이제 동기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방학이 찾아오게 되고 저는 이제 군대로 바로 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가 그 친구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배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학기가 시작이 되면 큰 변화가 있는데 그중에 남자 같은 경우는 남학생은 거취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돼요. 군대 간 사람을 찾는 거, 군대 갈 사람을 찾는 거, 그리고 복학한 사람을 찾는 거, 그리고 복학 예정인 사람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게 되죠. 왜냐면 이제 당시에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결국은 새로운 사람이 익히고 기존 사람이 떠나고 또 이런 인연이 만들어지면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점점 이제 관심 밖으로 빠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고사를 보게 됐는데 이 친구가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학교 수업은 안 나오더라도 시험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회장, 조교, 교수, 과대표가 호출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성적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교수진들이 왜 보통 아실 거예요. 레포트를 내면 최저 학점을 주겠다. 시험을 대충 봐도 B+를 최종으로 해서 성적을 내겠다. 뭐 이런 합의를 하는데 네. 결국은 시험이 안 나오고 어느 순간에는 자취를 감춰버려요. 수업도 아예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교수들끼리 합의를 본 게 휴학을 시키자. 다 F 주고 휴학을 시키고 어차피 뭐 남자들 늦게 졸업하는 거 크게 문제될 거 아니니까 휴학을 때리자. 그렇게 해서 교수들하고 학과장하고 10명씩 가서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자녀가 지금 학교 안 나오고 있다. 혹시 알고 있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성적은 내긴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쩔 수가 없다. 휴학을 하자. 성적은 다 그냥 미수 처리하고 F 때린다. 그리고 휴학을 해라. 오케이, 알겠다. 라고 얘기해서 끝났는데 문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잊혀지는 건 당연지사고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전화가 왔답니다. 그 담당 교수한테. 그러더니 교수실에 이제 학과장하고 과대표가 호출이 돼서 갔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이 펑펑 울었는지 눈이 부은 상태로 교수실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게 쩔쩔매고 있었대요. 이상하잖아요. 예. 보통은 정말 큰 사고를 치는 뭐 폭행이나 기물파손 뭐 이런 정도의 큰 사고가 있어서 학교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얘기했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학교를 휴학하고 있는 사람의 부모가 와서 울고 있다?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러더니 조그마한 테이블 위에 딱 보니 사망신고서가 한 장이 있었대요. 예. 이름에는 그 친구 이름이 적혀 있었답니다. 아, 갔구나. 얘가 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무단횡단 교통사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무단횡단으로 의해 야기된 교통사고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뭐가 힘드냐라고 얘기했더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만성 피로가 있는 것까지는 부모님도 금방 눈치를 채죠. 어떤 부모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계속 귀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잠을 못 자니까 컨디션이 망가지고 육체와 정신의 부조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헛소리도 좀 했다가 일도 못 나가 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귀신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은 거의 반혼수 상태 아니면 뭐 목류병 환자처럼 터벅터벅 길을 걷다 도로로 나가서 달리는 트럭에 치여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아마 불면증을 좀 알아보신 분이나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 사람이 얼마나 예민해지고 그럼요. 얼마나 사람이 피폐해질 수 있는지는 아마 직간접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유로 이제 세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학교 입장에서 단순한 문제죠. 사망을 했기 때문에 퇴학 처리를 하겠다.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봤대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교수가 이제 자리를 잠깐 비우고 조교하고 동기하고 뭐 선배들이 있는데 저기 어머님 아버님 저 혹시 저희가 그때 뭐 이러저러해서 찾아가서 좀 많이 달래기도 하고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금 거절을 하셨대요. 그렇죠. 아들 죽은 얘기를 친인척이라든지 당사자도 아닌데 또는 뭐 우리가 아는 목사님 뭐 스님 그런 걸 초월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또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수가 그 얘기를 물어봤대요. 혹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때 막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막 했었는데 애가 그때 당시에서부터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종교가 불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사실은 하고 어머님은 가슴이 아파서 말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가시고 교수하고 아버님하고 간단하게 이제 약주 한잔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휴학비에 대한 처리가 끝난 타이밍이었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잠을 못 자고 가위에 늘리고 귀를 막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네, 부모님은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어린 나이에 빠른 사회생활을 하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좋은 거 많이 먹이고 필요할 때 쉴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왔는데 증상은 나아지지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똑같은 꿈을 꾸게 됐답니다. 돌아가신, 그러니까 그 친구의 부모님의 할아버지, 네. 내외분이 무뚝뚝하게 서 있었대요. 두 분이서 그냥 차렷 자세로 서서 뭐 그런 시그니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뭐 경고를 한다든지 무슨 뭐 암시를 준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소리를 한다든지 행동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표정하게 서 있었는데 그 꿈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유일하게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었대요. 처음에는 우리 구한말 때 시골에서 입는 한복같이 생긴 한복 아닌
우리가 역사서에서나 보는 서민의 옷 같은 삼배옷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옷을 입고 계신데 점점점 옷이 남루하게 변해지고 옷이 해지더랍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었대요. 너무나 이상해서 혹시 뭐 제사가 필요한가, 혹시 뭐 옷이라도 더 태워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와중에 기도를 하고 불공 드리고 뭐 제사도 지내고 조상님들 옷 하라고 뭐 그런 게 있대요.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조상들을 위해서 옷이나 지전을 태우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걸 다 하고 이제 어느 순간에 불공을 드리는데 젊은 스님 한 분이 오셔서 나지막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시주님, 굵은 가지가 하나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고 그때 당시 불공을 드리던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혹시 생활하시면서 비명소리는 듣지 못하셨는지요? 라고 얘기하셨대요. 예. 그런 이상 현상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시면서 호련히 사라지셨대요. 예. 근데 이제 그 스님의 그런 일종의 암시나 그런 깊은 뜻을 헤아릴 틈이 없었대요. 꿈에서는 그 부모님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계속 옷이 남루해지고 해지고 더러워지고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해도 나아지는 건 없고 그래서 결국은 큰 스님한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딱 보자마자 한다는 말씀이 어쩜 살아있는 게 그리 신기하다. 아이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발끈한 거예요. 자기 자식은 아픈 거는 다 알고 있었고 오.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옷이 그렇게 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순간 우라가 치밀고 속된 말로 빡이 쳐서 그게 말이냐 방구냐 그러면 내 새끼가 죽어야 됐냐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시냐. 원래 보통 종교 시설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진 않잖아요. 그 정도로 너무 경로를 했었대요. 편의상 그 친구 이름을 돌비라 하겠습니다. 그 자녀분 이름이 돌비군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데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어머님은 계속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아버님이 자식 목덜미를 자꾸 끌고 온 겁니다. 그래, 돌비군 뭘 잘못했는지 알겠는가? 아무 질문 없이 그냥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근데 아니요, 저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 죽을 죄는 아닐지 모르지. 하지만 작은 죄가 모이면 커지기 마련이라네. 그 말씀 한마디 딱 하시는데 돌비가 울면서 큰 스님 바지가랑이 잡고 빌면서 살려달라 그랬대요. 예. 그러면서 스님은 딱 한마디를 더 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지 말고 스스로를 벌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뿐입니다. 그 뜻을 이해를 못했대요. 그 당시에 부모님도 그렇고 돌비도 그렇고 결국은 그게 진행이 되면서 정신과 육체의 부조화와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무너지면서 그렇게 터벅터벅 도로를 걸어나가서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근데 아마 제 나이 또래이시는 귀족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되면 네. 떠나보내고 나서 그 뒤처리가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복잡합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재산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돌비는 어린 나이에 일찍 갔기 때문에 직장에다가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됐대요. 그래서 사망진단서를 가져가서 퇴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급여 정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소지품도 가져가야 되고.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합의서하고 각서를 들이밀더래요. 예. 부모님은 멍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말을 전해준 선배가 저한테 그대로 해준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내 새끼가 죽었는데 지금 이 각서는 뭐냐고 하면서 거기 담당자하고 싸웠대요. 예. 그렇겠죠. 자식 잃은 마음도 가슴이 아픈데. 합의서를 읽어보니까 김돌비의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있었던 근무 생활 중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걸 함구하고 그 어떤 것도 민형사 간의 문제제기나 고소고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대요. 네. 근데 어차피 부모 입장에서는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마무리하는 것도 급한데. 그래서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초창기 때 말씀드렸는데 제약회사를 말씀을 드렸고 그 친구가 일했던 건 제약회사의 양리 관련된 부서였어요. 양리, 약.
우리 항생제 뭐 이런 약 있죠. 약하고 리자가 뭐냐면 프로세스, 그러니까 약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 부작용과 적용 대상과 부적용 대상 이런 거를 연구하는 데였는데 네. 그 친구가 담당을 하던 건 나이가 어리잖아요. 20살, 21살인데 중요한 걸 주진 않고 거기서 실험에 쓰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아. 근데 하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플라스틱 박스에 쥐나 토끼나 뭐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기 문 열고 먹이 주고 배설물 치우고 그게 다예요. 예. 그리고 서류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쁜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동물에 대한 그런 애정이 깊거나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죽었다 깨어나도 일을 못해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안타깝지만 점점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냥 드라이하게 일만 했답니다. 근데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가 긍정적인 역할이 나오는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좋은 약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성공 케이스를 찾으려면 적어도 실패하는 케이스는 만 케이스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오는 동물에 대한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일정 조건 이상이 안 되면 못하는데 몰모트로 나온 흰색 쥐 있죠. 눈 빨갛고 하얀색 오, 알죠. 쥐를 몰모트라고 표현하는데 그 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대요. 근데 쥐만 아니라 보통 토끼도 많이 실험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계속 듣게 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친구가 그 비명소리에 쾌감을 느낀 거래요.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는 거에 대한 쾌감을 느끼게 됐대요. 이 이야기는 당사자한테 들은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 자극이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내는 고통의 신음소리와 통증에 대한 고함은 음악으로 치면 베이스부터 소프라노까지 다 낼 수 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네. 동물도 똑같답니다. 똑같아요. 종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낼 수 있는 목소리의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베이스서부터 소프라노까지 소리를 다 지른대요. 근데 이제 그걸 듣다 보니까 그 자극이 익숙해지니까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때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친구들 있잖아요.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 시작하지 않은 정상적인 애들까지도 건드리기 시작을 했대요. 결국은 이제 어떤 지경까지 나왔냐면 그렇게 해서 생을 다 한 친구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서류로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법으로 정말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위생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관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제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오래 하니까 어느 정도 맡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위법 행위를 하게 됐고 결국 그게 걸렸고 점점점 이 친구 개인의 컨디션도 안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결국은 잘리게 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회사에서는 부모가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똑바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만약에 소를 제기를 하면 그때서부터는 엄청난 스캔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의서 각서를 들이밀었다고 해요. 그걸 보니까 이제 부모의 가슴은 멍이 들다 못해 썩어 문드러지겠죠. 결국은 본인의 아들이 이런 파국을 맞게 된다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돌비 본인은 양심과 쾌락의 싸움을 하게 되고 스스로가 무너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환청이라는 걸로 해서 인격이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 선배 말로는, 이 이야기를 전해준 선배의 말로는 본인도 그 일을 해봤지만 거기에 대한 부조화를 극복을 못하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렇게 사고가 나서 변을 당하게 되고
사망 직후에 집에서 그렇게 비명을 지르더래요, 아들이. 그것도 제각기 다른 목소리로 다른 크기로 비명을 지르는데 그냥 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하다 이런 식으로 1초도 끊이지 않고 계속 비명을 지르더래요. 계속 비명을 지르다가 동이 틀무렵 사라지고 결국 부모도 사람이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더래요. 유명한 무당이나 법사나 아무리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고 집에는 못 들어갔겠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찾은 게 절에서 불공을 드리면 조금이나마 자식의 죄를 덜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계속 불공을 드리는 와중에 다시 젊은 스님이 왔다고 합니다. 몇 시인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사는 해가 일찍 지니까 네. 어둑어둑하고 밤 공기가 좀 쌀쌀한 그 시간대에 오셔서 또 한마디를 하셨대요. 고인이 된 자녀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값을 자녀분이 다 치러야 됩니다. 그냥 때에 맞춰서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산신각이라고 하는지 산신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절에 보면은 있지. 그 절이 있는 산에 있는 산신령이나 산에 있는 영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재단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공물을 바치시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면 적어도 현생에서 모습을 비추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쉽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 다음날 큰 스님한테 가서 무작정 물어봤대요. 예. 어제 저녁에 젊은 스님 한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이냐, 이게 뭔 말이냐. 근데 큰 스님은 오히려 어안이 벙벙하듯이 무슨 말씀하시냐. 무슨 젊은 스님. 우리는 젊은 스님 자체가 없다. 우리 절에서는 가장 막내가 40대 정도 되신다. 젊은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젊은 스님이 20, 30대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더니 큰 스님께서 눈을 살포시 감으면서 염주를 굴리면서 그냥 그대로 하시지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사상을 차리고 자식의 죄를 대신 빌어주고 미안하다고 빌고 빌어서 다행스럽게도 집에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든 잘 해결이 됐다라고 교수한테 얘기를 전하고 때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그 돌비라는 친구의 제삿날이 좀 지난 어느 날이었대요. 그러더니 그 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학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뭐 찾아와주고 고마웠다고 첫 제사가 있었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다고 뭐 교직원이나 학생들한테 돈 뭐 20만 원, 30만 원 찔러줄 수는 없으니까 네. 선물 세트랑 뭐 이런 걸 사가지고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좀 드시고 못난 아들내미 케어해 주시나고 감사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교수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자기 아들 같기도 하고 네. 본인도 종교가 불교다 보니까 그래서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해서 불렀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삿날에 자기 아들이 본인 집 앞에 있었답니다.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겠대요. 그러더니 미안하고 죄송하고 죄를 대신 빌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시간을 빌어달라. 라고 하는데 그때서부터 부모가 이제 마음이 녹는 거예요. 이미 죽고 없는 아들한테 뭐 우기고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저 세상에서라도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만족한다. 그래 우리가 잘 빌어주고 오랫동안 용서를 구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감사합니다. 부모님 절 받으세요 하고 절을 딱 하고 일어서는데 가자 그러더래요. 네 가시죠 스님 하고 스님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쥐랑 토끼랑 개의 머리를 하고 있는 인형하고 같이 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오늘이야 오늘만이야 용서를 많이 빌어야 될 거야 하고 스님이 어깨를 툭툭툭 쳐주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별거 없어. 제삿날 빼고는 364일을 그 친구가 괴롭혔던 모든 동물들이 냈던 비명소리를 똑같이 지르고 있을걸? 그 죄를 다 할 때까지?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보통은 그러지 않지 않느냐. 뭐 예. 우리 뭐 아는 뭐 지옥불에 떨어지니 무슨 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아니 그거는 죄가 확정된 사람한테 주는 그거고 형 버리고. 환생을 하기 위한 업보를 씻는 거고 죄를 용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을 거 아니냐. 지가 괴롭혔던 동물이 질렀던 소리만큼 지가 똑같이 지르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소주를 한 잔 탁 들이키는데 야 내가 너한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는 말은 못한다. 근데 지켜야 될 선은 있어. 그러니까 너도 믿거나 말거나 네 알아서 판단해. 근데 364일을 소리 지르고 싶으면은 그렇게 살아. 그래서 이 내용의 제목이 비명입니다. 이야. 왜 비명인지 알겠다, 이거. 누가 들어도 알겠네요, 이건. 364일을 소리를 질러야 된대요. 예.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고통받았던 동물의 소리로. 야. 그래서 진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머리가 지릿지릿하고 아프더라고요. 나도 야. 착하게 살았다는 말은 못하지만 이거는 죄짓고는 못 살겠다. 아니, 일단 또 그게 있어요. 지금 헬렉스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요. 이렇게 따져보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일단은 사는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우리가 뭐 돼지나 뭐 소나 고기를 먹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동물 실험도 하고요. 근데 네. 이게 다 필요로 인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섭취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먹고 살려고 사냥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실험을 하는 거고, 근데 그냥 그거의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재미로 살생을 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이런 거는 죗값을 치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돌비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자체는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흔히들 아는 얘기인데 네. 제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 자체는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그렇지만 100분의 1도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괴롭혔다라는 말을 하나로 퉁친 거지 네. 상상 외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냐라는 그런 철학적인 고찰을 할 수 있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네. 방송이니까 딱 걸러서 얘기를 해주신 거겠지만, 많은 걸 또 느끼네요. 오늘 이야기에.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스님. 도대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게 오. 조상의 덕을 뺏어서 아마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러니까 오시해진다라는 얘기 자체가 네. 아마 그런 의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은 다른 자손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런 조상들의 희생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거고요. 정말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저도 이제 하다못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데 네. 키운다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인격체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 지금은 제가 좀 정리가 돼서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시참을 하겠다라고 카톡을 남기려고 했었던 게 한 일주 전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 일주일 뒤에 말씀을 드린 건데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 못하는 짐승 괴롭히진 말자. 우리가 잘해줄 순 없어도 괴롭히고 해하고 이러진 말자. 이거예요. 저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시점에서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헬릭스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찔리는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 현재 동물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요. 근데 설마 에이 그런 게 어디 있겠어 하시는 분들 나중에 목숨이 다해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분도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 마리 한 마리 갈 때마다 아이고 좋은데 가렴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빌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즐기고 재밌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또 많은 분들이 듣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노바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노바님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미래의 남편인 분께서 정말 또 귀신이 괴롭히는 집에서 사신 적이 있고 그때 당시 이야기들을 쭉 2편 정도 들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는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거 노바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반갑습니다. 노바님, 오늘 어떻게 보면 네. 이제 3번째 시간인 거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겪었던 사람 관련된 이야기와 그게 이제 페트병 악이라는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편이 무당분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썰을 2개를 풀어보려고 해요. 오, 그러면 현실 공포랑 조금 무속 쪽 관련된 귀신 느낌으로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2개를 알겠습니다. 섞었어요. 어허, 네. 요즘에는 이렇게 콜라보 장르가 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네. 2가지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노바입니다. 일단 첫 번째 페트병 악이라는 주제부터 시작하자면 저는 19살부터 편의점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편의점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어머니가 편의점이 4개였어요. 어머니가 편의점이 4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알바를 하게 된 건데 그중에서 이제 한 편의점이 좀 술집이 많이 모여있는 곳 쪽에서 제가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알고 그리고 겪은 데이터로는 지역은 말을 못하지만 거기가 진짜 신기한 분들이 좀 많으세요. 약간 좀 정신이 획가닥하신 분들이 좀 많기로 유명해요. 근데 이게 또 아무래도 저희 가게 쪽이 술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게임장, 뭐 예를 들어서 바다 이야기, 뭐 사이버 경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대부분 고객층이었고. 그래서 약간 하루 벌고 그 돈을 전부 게임장에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상들도 좀 다른 점포에 비해서 정말 많이 왔어요. 뭐 하루에 경찰을 3번 부르는 건 거의 평균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뻑하면 경찰을 부르거나 이게 아니라 진짜 타이르고 뭐 다 해봐도 안 나가시는 분들 위주로 경찰을 불렀어도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경찰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 첫 진상이 이제 한겨울에 먹는 두꺼운 유리병으로 된 두유 있잖아요. 온열기 안에 넣고 먹는 그걸 사가시면서 제가 영수증을 봉투에 안 넣어줬다고 술 취하신 분이 저한테 그 두꺼운 유리병으로 된 두유병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거 무빙으로 싹싹 피하고 약간 그러면서 약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점포였어요, 그냥. 와. 이게 진상이 너무 많으면은 좀 죄송한 일이지만 일 못하겠습니다, 점주님.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만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텐데 어머니 점포니까 그냥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였는데 야간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말도 없이 잠수라던가 좀 런을 치시는 분이 간혹 좀 계셔요. 근데 뭐 그분들도 힘든 점이야 당연히 이해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날도 야간 근무자가 말도 없이 잠수를 탄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후 근무를 하시거든요. 근데 일할 사람이 이제 야간에 빵꾸가 나버리면 그 오후 근무를 끝내시고 바로 야간을 하시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해도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안 그래도 되는데 편의점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약간 내 새끼 잠 안 재우고 야간까지 시킬 바에 내가 하고 만다라는 생각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날도 빵꾸가 나와서 어머니가 이제 야간 하시고 조금 피곤하니까 그날은 일찍 와달라 해서 제가 6시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가 좀 야간분이 잘 안 구해주셔서 제가 6시까지 한 2주 정도 출근을 하면서 그 인도 쪽을 청소해 주시는 환경미원 아저씨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커피, 똑같은 시간에 나가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저씨랑 친해져서 맛있는 거 있으면 이것저것 드시라고 하다 보니까는 친분이 좀 쌓였어요, 그분과. 네. 그래서 그날도 6시에 이제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 지역이 굉장히 좀 노숙자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요, 진짜. 근데 한 여자 노숙자분이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머리는 하나로 묶으셨는데 잔머리가 엄청 나와 있고 머리도 좀 꽤나 오랫동안 안 감으신 것 같았고 나이는 진짜 많아봐야 30대 중반이신 것 같고
긴 면바지 있잖아요. 면바지 2개를 상의에다가, 그러니까 위에다가 입으셨는데 어떻게 입으셨는지 그 바지 가운데를 뚫어놓고 팔을 넣으시고 머리 넣으시고 바지 하나로는 나머지 안 보이는 부위들을, 보이지 말아야 될 부위들을 칭칭 감으셨는데 이게 사실 정말 섬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나서 묘사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이제 위에 말씀드린 거랑 바지 2개를 막 엮어서 입으셨다는 거, 상체에.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앞 흉부 쪽은 다 가리셨는데 등이라던가 옆구리 맨살 쪽이 삐죽삐죽 보이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그냥 뭐 노숙자 분이시고 그곳에 이제 노숙자들 분들을 하도 보니까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지 위에 걸친 것도 그냥 노숙자분들이 옷이 없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분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좀 제가 충격을 먹거나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사진처럼 머리에 박혀버리거든요. 근데 되게 더럽고 막 지저분한 1.5리터, 2리터? 한 이 정도 되는 페트병을 뚜껑 쪽에다가 이제 끈을 돌돌돌돌 말아서 묶고 그거를 이제 페트병 몇 개를 줄줄이 이어서 무슨 크로스백처럼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페트병을 지저분한 옷에 감싸 안고 다니시다가 그분이 저희 매장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페트병을 크로스백처럼 메고 다니시는데 한 페트병만 유독 그것만 이제 옷에 감싸고 안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편의점 카운터 안에서 아저씨랑 대화 중이었고, 그 편의점 유리가 투명하기 때문에 여자분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구매하시려는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노숙자분이 그대로 들어오시자마자 저랑 대화하고 있던 환경미원 아저씨한테 대뜸 말을 거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정신이 아프신 분이었다고 그때 느낀 게, 그 노숙자분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그 품에 안고 있던 페트병 아기를 약간 아기 안듯이, 그 아기들 약간 둥가둥가 하듯이 살짝씩 위아래로 흔드시면서 하는 행동 아시죠? 그 행동을 하시면서 내 아기 너무 예뻐. 아기 이뻐. 나 아기 밥 준다? 나도 아기 맘마 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순이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저는 솔직하게 놀라셔서 아저씨가 피하시거나 좀 싫어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좀 그런 분들은 저희가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안 피하시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애기야? 이쁘다. 밥은 먹었어? 얼른 가서 먹어. 저기 줄 서면 가서 밥 주잖아. 빨리 공짜 밥 먹어. 얼른 줄 서. 여기 장사해야 돼. 하고 좀 다정하게 받아주시면서 노숙자분들 무료 급식하시는 곳으로 여자분을 안내드리고, 여자분은 그 페트병이랑 애기랑 얘기하듯이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애기 밥 먹었어? 너도 밥 먹자 이러시면서 나가시고, 이제 아저씨랑 그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분은 왜 페트병을 들고 다닐까? 라는 생각이 들길래 아저씨는 뭔가 알고 계시겠다 싶어서 그냥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하고 그냥 툭 던지듯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살짝 이제 이렇게 머뭇머뭇 하시더니 이제 항상 오시면 따뜻한 커피를 드셨거든요. 근데 제 말에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손에 쥐고 계신 커피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질문에 답장이 없으니까 무안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저씨께서 좀 이따 말씀을 해주신 게, 처음에 아저씨의 질문으로 시작해요. 학생은 왜 노숙자들 사이에서 여자가 없는 줄 알아?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저 여자가 참 딱한 분이야. 혹시라도 또 여기 오게 되면 학생도 잘해줘. 저기 저 여자 페트병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잖아. 이거 애기라고 하면서. 근데 나도 주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들은 건데, 원래 그 여자분도 처음엔 그냥 정신도 몸도 전부 정상이셨대요. 근데 남편이 학대를 좀 심하게 해서,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좀 심하게 해서 집을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가족도 없다고 들으셨대요, 그분께서는. 근데 그때 그 여자분의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시고, 젊은 게 아니고 어렸대요, 그 당시. 근데 그 젊은 나이부터 한 20대부터 너무 안타깝게 막 동냥하고 노숙 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간간히 죽지 못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이게 끔찍한 게 같은 노숙자들 사이에서 어린 나이의 여자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그 여자분에게 몹쓸 짓을 저녁이면 저녁, 대낮이면 진짜 가리지 않고 그냥 사람 지나가는 후미진 골목 같은 데에서 막 여러 명이 그런 걸 상인들도 보고 이게 10년이 넘게까지, 그러니까 아저씨와 제가 만난 시점까지 그놈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저도 그래서 그게 의문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 먹어서 그냥 벙쪄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속상했던 게 이게 남들이랑 다를 바 없이 그냥 대학에 나와서 뭐 캠퍼스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남자친구 얻어서 뭐 연애하면서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닐 수도 있는 분이셨는데 매일 이렇게 도움의 손길 없는 그런 피폐하게 살다가 그냥 맨날 그 일상을 반복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 누구라도 정신이 온전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그분이 페트병을 안고 다닌 이유가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아기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지셨다고 해요. 아니, 잃고. 이게 와. 잃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기가 어디로 갔는지도. 심지어 지금 저랑 그때 대화하셨던 아저씨도 만삭인 걸 몇 번 보셨대요. 그래서 딱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 편의점에서 웬만큼 겪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아까 돌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지나고 나서 가끔 그 이야기가 생각날 때마다 좀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럼 그 상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냐? 그리고 태어난 아기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럼 그 여자는 보호시설에 갈 수가 없는 거냐? 또 없다면 그 여자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을 좀 하지 않아서 궁금증도 있고 또 속쓰림도 풀리지 않은 일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와, 무겁다. 너무 불편하고. 네, 정말 불편하고 와. 진짜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그래서 항상 저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좀 쫄보라서 누구를 못 도와줬어요. 근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줘요. 그 사람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너무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페트병 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그래도 말씀을 해주신 이유 자체가 이게 네. 불편하고 무겁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부분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고 또 도와줘야 될 상황이 오면은 좀 망설임 없이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근데 또 거기에, 도와줬다가 또 거기에 휘말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이게 쉽게 맞아요, 그렇게 그것도. 못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많은 분들도. 그쵸.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노바님께서 편의점 일을 하실 때 만났던 정말 더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 미래의 네. 남편분이신 지금 현재 남자친구분의 이야기일 텐데 무당을 만나셨다. 네. 귀신을 하도 많이 보고 겪으시다 보니까. 네,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편과 어머니와 동생 다 시달리다가 무당을 찾아가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시다시피 남편이 귀신에게 진짜 많이 시달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너무 희한하게 남편 본인은 귀신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아니 자기는 보기도 많이 봤다 하고 당하게도 그렇게 겪었으면서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수많은 것들을 보고 겪고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와서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한편의 에피소드 같은 거였구나 그냥 그랬구나 이러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본인이 노력을 한대요. 왜냐면 본인이 그 모든 걸 믿기 시작하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든 또다시 자기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봐왔던 모든 것들을 그냥 본인이 좀 정신이 힘들어서 잘못 봤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술자리 안주 에피소드 정도?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까지가 무당분의 신신당부 때문이었어요. 때가 남편도
귀신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동생도 가위에 너무 자주 눌려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다 아신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을.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들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시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진짜 묻고 물어서 수소문을 해서 유명한 무속인 분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일단 남편이 무속인을 만나러 가면서 생각을 한 건 그냥 처음엔 단순히 부적을 쓰겠거니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느냐.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 그 부분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집 자체 생활이 조금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이 친구 눈에도 보일 정도로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시니까 본인도 참을 만큼 참고 그리고 구술하게 되면 많은 돈을 부를 거를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적이나 하나 써야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남편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괴로운 것보다 어머니가 힘들었던 게 더 눈에 밟히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나아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대요. 본인도. 그냥 기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신반의하면서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만약에라도 구슬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어머니께 신신당부후에 갔다고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편견이 있었던 게 유명한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을 모시는 신당이 막 산 같은 곳에 있고 절같이 큰 신당을 가지고 계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항상 방송을 보면은 테마 방송을 보면 그런 데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했는데 1차원적으로 그게 아니었던 게 남편이 갔던 그 무속인 집 분이 그냥 가정집이었대요. 근데 방 한켠에 일단 신당이 차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남편은 거실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머니가 이제 먼저 무속인 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아마 그 전 시참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이 하나가 되었던 그 이야기를 하시고 아들의 이야기를 무속인 분에게 간략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아들들이 겪어왔던 이야기를. 그래서 어머니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무속인 분이 이제 아들도 들어와라 하셔서 처음으로 이제 신당이란 곳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 분을 봤는데 좀 젊은 아주머니였대요. 40 초반 정도? 이모 네. 정도 되어 보이는? 근데 그분께서 남편을 딱 처음 보자 하신 말씀이 예, 너는 혼자 와야지 몇 명을 끌고 온 거야 라고 하시더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까지는 그냥 단골 멘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우, 패시브지. 근데 이분께서 점점 소름 돋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너는 3명이나 데려왔어. 아기가 하나 발에 매달려 있고 어떤 여자는 네 어깨 위를 감싸고 있어. 근데 얘는 괜찮아. 쟤들은 그냥 순전히 그거야. 장난. 그냥 장난치다가 알아서 빠질 애들이야. 근데 문제는 네 허리를 좀 뒤에서 감싸고 있는 저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남편 뒤에 허공을 손가락질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 얘기를 하니까 뭐지 하면서 홀리듯이 좀 들었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얘네는 괜찮은데 감싸고 있는 애는 왜 문제예요? 하고 물으니까 그분께서 남자야. 남자인데 쟤는 너한테 집착을 하고 있어. 쟤는 좀 표정부터가 다르네. 다른 애들은 막 하하하 막 웃고 있는데 쟤 혼자 무표정으로 너만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남편이 다시 질문을 던졌대요. 아니 웃는 건 괜찮은데 왜 무표정인 게 문제인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다른 애들이 웃고 있는데 쟤는 왜 무표정이냐? 쟤는 너를 아무한테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야. 아마 나머지 저 애들도 저놈 하나 때문에 떨어져 나갈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저런 애들이 너 좋다고 찾아다니는 건 쟤보다 더 강한 애들이 붙고 그놈보다 더 강한 놈이 계속해서 너한테 붙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붙어있는 그놈보다 더 강하게 그놈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기운을 가진 놈들이 계속해서 남편을 찾아올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놈한테 어떻게 빠져나간다고 해도 귀신을 보는 건 완치는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붙이셨대요.
근데 뭐 그 독한 남자 귀신이 어떻게 죽었고 그런 건 못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당분께서 말씀을 이어나가신 게 그 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귀신의 집, 남편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어머니가 무당분을 일단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곳곳이 찍어서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집 외관부터 집 안까지 전부.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어머니랑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무당분이 남편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붙은 귀신 이야기들을 해주고 이어나갔던 말이 그 집 나 거기 알아. 여기 나 예전에 알던 무당 언니가 했던 곳이야. 여기 원래 무당집이야. 근데 여기가 신성한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귀신들이 잡기가 살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신성한 기운을 이겨먹을 수 있는 강한 놈들만 그곳에서 살아남는 거야. 아마 너가 보는 귀신들은 되게 기괴할 거야. 막 네 발로 걷는다던가 목이 돌아간다던가 몸이 이상하게 생겼다라던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러네. 또 실제 남편과 가족들이 친구들이 본 귀신과 너무 맞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정말 집중하면서 들었대요. 그리고 너희 엄마가 봤던 것도 그러니까 그 전 시들모 참여 때 그 둘이 하나가 이불? 귀신 이불 귀신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귀신이 어머니한테 맨 마지막에 다가왔잖아요. 근데 그때 남편이 딱 도착을 한 거고 그때 너가 안 왔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 그렇잖아. 너희 엄마 놀래가고 몸도 못 움직이는데 그렇게 그대로 쉬면 너 감당할 수 있어? 딱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 집에서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당분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진짜 용한 무당한테 가야 돼. 근데 그러면 너 귀신 퇴치한다고 하면 얼마가 되겠어? 너 그거 액수도 문제일걸?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된다 안 된다 해준다 안 해준다를 떠나서 이게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너무 현실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그분이 굿을 쳐주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어. 그런 곳은 원래 다시 주인이 자리 잡기 마련이거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 말뜻이 원래 있던 애들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쳐도 애초에 그 집 자체가 빈자리에 새로운 주인이 만들어지기 좋은 환경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답은 어차피 평생 보고 살 거 아니면 이사 가야지. 그리고 넌 체질. 너는 남자치고 음기가 너무 세. 그러니까 귀신들이 좋아하지. 자고로 남자는 양기고 여자는 음기인데 차라리 여자가 양기가 강하면 여장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근데 남자가 음기가 강하면 아무 소리 못 들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뭣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를 듣다가 그 집에서 다 같이 겪은 거다 보니까 동생도 궁금한 거예요. 동생분도 과일을 많이 놀리고 본 것도 많다 보니까 동생은 그러면은 체질이 어떠냐, 음기가 강한 편인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근데 또 동생은 괜찮대요. 동생은 괜찮은데 너가 제일 세, 너가. 그리고 생김새도 너 딱 생긴 것도 네가 귀신을 홀리게 하는 상이야. 너가 음기가 중심이고 그렇기에 너를 둘러싼 가족들도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야. 나는 솔직히 너 처음 봤을 때부터 걸어올 때부터 아 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려다 생각했어. 미안한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간 이어지는 말이 결론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분은 본인 힘 닿는 선에서는 이 일을 처리해 줄 수 없다였어요. 그래서 이어서 야 그래 뭐 내가 구슬하고 돈 벌면 야 나야 좋지. 그냥 사과 몇 개 깎고 과일 몇 개 올리고 하면. 근데 이거는 구슬하고 말고가 아니야. 여기에는 이미 자리 잡혀있는 무당집이었고 그 기운이 빠지기까지에는 너무 오래 걸려.
그 영험한 기운이 빠질 수는 있어.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그 영험한 기운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겠냐고. 걔네가 제일 센 거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남편도 그때부터 신뢰가 생기면서 막 질문들이 하나씩 생겨났나 봐요. 그래서 그분에게 혹시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냐. 왜냐면 이 질문 자체가 저는 내가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남편의 딱 그 질문에 답을 하신 게 사실 별로 없다. 나도 솔직히 너 같은 사람 처음 봐. 근데 어떻게 딱 그런 터에 딱 너 같은 사람이 딱 지금 이 시기에 들어가냐. 이게 우연인가? 인연인가? 필연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연히 우연을 만나면 우린 그걸 인연이라고 해. 그리고 인연이 인연을 만나면 그걸 필연이라고 해. 너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우연은 아니다. 뭔가 너를 그곳으로 이끌었을 확률이 높아. 너는 절대로 어딜 가도 혼자 무서운 영화를 본다던가 하다못해 놀이공원 귀신의 집 같은데 이런 데도 절대 가지 마. 너는 진짜 이런 데 가잖아? 너는 그럼 무조건 또 홀려. 그리고 너는 살면서 귀신이 있다고 절대 믿지를 마. 절대. 너가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너 또 걔네들 장난감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벙찌는 건 둘째치고 당황스럽고 화도 안 나고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었대요. 근데 그중 다행인 게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가 기가 세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 그 세 분의 음기를 합한 것만큼 혼자의 음기가 세대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다고. 민폐라고 하면 아마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겠죠? 근데 그 기운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대요. 그 남편의 그 귀신을 보는 약간 그런 기운이. 무당분이 그늘진 곳을 태양이 비춰주는 때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남편이 선생님께서 혹시 직접 구순 안 되시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아니 해줄 수는 있다니까? 야, 너 근데 3천만 원 준비됐어? 라고 진짜 툭 까놓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도 그런 데 가면 그런 놈들이랑 싸우는 거야. 내가 가라고 하면 걔네들이 쉽게 갈까? 아니 만약에 내가 갔는데 내가 먹힐 수도 있는 거야 걔네들한테. 너 내 생명 보장해 줄래? 딱 이렇게 말을 던져버리듯이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은 한 명이 일방적으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중이고 그 사람 생명을 감히 어떻게 보장을 해요. 그래서 무당분이 나도 거기 가서 해서 안 되면 되든 안 되든 3천만 원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최소 금액이야. 근데 가서 더 심하잖아. 그럼 난 5천까지 부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은 딱 그때 굿이 이렇게까지 비쌀 줄은 몰랐대요. 그럼요. 예. 본인은 그냥 몇백? 그렇지. 약간 이 정도? 그러니까 몇백도 진짜 큰 돈인데 그래도 몇백을 생각했는데 거기에 공을 하나 더 추가해버리니까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그 돈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목숨값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라는데 그래도 몇 천 원 어떻게 당장 구해요. 지금 그런 귀신 나오는 집에서 버틴 이유가 이사 갈 돈이 없어가고 버틴 건데 몇 천 원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이게 무당분도 본인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자기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나도 귀신을 많이 봐. 많이 보는데 그 사진을 본 순간에 너네 집 사진을 본 순간에 진짜 이런 곳은 나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만약에라도 굿을 할 거라면 내가 그냥 용한 무당을 소개시켜주겠다. 차라리 그 사람한테 가라. 근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도 똑같이 말할 거다 나랑. 근데 뭐 착한 분이면 헐값에 해줄 수야 있어. 야 근데 그런 분들도 다 바빠. 너무 바빠.
이러시면서 남편이 이제 해야 할 일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지내. 덤덤한 척, 없는 척, 그냥 반응을 크게 보이지 마, 애초에. 하다못해 그릇이 깨지고 손이 네 머리카락을 잡아도 그냥 무시해버려. 이렇게 무당분이 신신당부를 이제 듣고 남편이 구순 못하고 급한 대로 이제 부적 몇 장을 써왔대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은 아닌데, 이게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무당분이 그늘진 곳에 태양이 비춰주는 때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마 감히 말하는데 이게 저와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지. 양기가 저는 강한 사실 여자.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무속인 분 생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남편이 저의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예. 반대로. 행여 남편이 달이라고 할지언정 그냥 항상 같은 온도로 옆에 있어줄 거예요. 근데 멋져. 맨 마지막에 부적을 써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적을 한 장에 50, 60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몇 진짜 장을 써왔대요? 비쌀 것 같더라고요. 5, 6장을. 근데 그 부적을 장롱에도 붙였는데, 그 장롱에 눈알 귀신들 있잖아요. 그 장롱에다가도 붙이고 그냥 좀 보이는데, 자주 보였던 곳, 출몰 지역에다가 붙였나 봐요. 근데 다른 데는 안 나왔는데 그 한 군데만, 유독 한 군데만 나오다가 부적을 찢었대요, 실제로. 남편이 아닌 무언가가. 그래서 이 강력한 악귀의 이야기는 다음 시점 때. 넷플릭스다. 이거 바로 다음 편 보기 해야 되는데, 원래. 바로 다음화 가야죠. 누르기 그거 이렇게 뜨잖아요. 그거 눌러버려야 되는데. 이 노플렉스 이거. 근데 이거 이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영환분들의 해석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무당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무당분은. 근데 시들무에는 많거든요. 네.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음기가 강한 남자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전에 운동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놀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딱 이런 네.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음기가 강한 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운동을 해서, 운동은 양기라고 하잖아요. 헬스 네. 같은 거 그거를 해서 좀 더 상쇄시키는 그런 걸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자체가 양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했다, 자기는. 그래서 몸이 되게 근육질이 되셨더라고요. 원래 안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네. 뭐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은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그 김에 하면 괜찮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네. 노바님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환설님이라고 허구한 날 귀신 보고 가위 눌렸던 분인데 와이프분 때문에 네. 안 눌려. 떨어지면 눌리고 귀신 보고 이제 이러신 분이 계셨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바님 같이 와이프분을 만나게 되면 또 그게 또 상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남편분께서 너무 힘들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게 생각해서. 네, 지금 정말 둘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노바님이 전달을 하시는구나. 직접 이야기 안 하시고. 그쵸,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있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바님, 다음번에 도대체 어떤 악귀, 그 악귀가 도대체 무슨 짓을 또 남편분에게 했는지 들려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그 무당분이 뭐 가격은 비싸게 부르긴 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을 했고 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점이 저는 그나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려줄 거는 대략적으로 알려준 게 맞아요. 원래 귀신 보시는 분들은요, 귀신을 무시해야 돼요. 이런 방송이든 어디든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그분들이 왜 제 방송에 와서 이야기를 힘든 와중에도 들려주시냐면, 안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셔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왜냐면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송이라도 얘기를 한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런 쪽으로 힘들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